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한반도 상공을 영하 35도의 차가운 공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6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서울에는 3년 만에,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 속에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어제 저녁 퇴근 시간부터 폭설이 내리면서 몇 시간 동안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쌓인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항구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외교부 대표단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이란에 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일단 양측이 만나기로 밤사이 사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억류된 한국인 선원 5명과 외국인 선원 15명의 안전은 확인됐습니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사과하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의사당 창문을 넘어 회의장 안에 의장석까지 난입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짓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의원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상 목표치만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서 보육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국이나 개인 진료소에서도 백신을 맞게 하고 주사를 놔주는 인력의 주방위군까지 투입하기로 했는데 더딘 접종에는 부작용을 우려해 의료진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하 35도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파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북극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3년 만에,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네, 이런 강추위 속에 어제 저녁 퇴근 시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눈으로 늦은 밤까지 교통 대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오늘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더더군다나 한파 속의 눈이라서 오늘 걸으실 때도 그렇고요. 차 운전하실 때도 그렇고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기록적인 한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의 기세가 어제보다 더 매섭습니다. 한반도 5km 상공을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뒤덮으며 지상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쳤고 강원도 대관령 영하 20도, 대전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특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은 57년 만에, 서울은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한반도 곳곳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 서초 11cm, 경기도 과천 14cm, 대전 7.5cm, 전주 9.5cm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은 오늘 낮부터 주로 전라도와 제주도에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엔 모레까지 최대 50cm, 전라도엔 최대 3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해안에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모든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파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최대 고비가 되겠고 다음 주 중반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습니다. 한파가 길어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뿐 아니라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할 수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부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쌓인 눈이 워낙 많기도 했지만 퇴근 시간까지 맞물리면서 교통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울 남산 터널을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까지도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언덕길 곳곳에서는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굵은 눈송이가 끝없이 쏟아지던 어제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언덕길을 오르던 차량들이 깜빡이를 켜고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길 위에서 헛도는 바퀴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급히 제설차가 도착했지만 계속 쌓이는 눈을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선 곳곳에 세워진 차들과 차 밖으로 나와 발을 동동 구르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언덕길을 내려오던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엄마 지금 좀 걱정되는데. 여러 차로에 걸쳐 뒤엉켜 있는 차량들과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걸쳐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퇴근 시간과 겹친 폭설에 도로 정체는 심각했습니다. 사거리 4개 방향 모두 끝도 없이 차가 이어졌고 교차로에 뒤엉킨 차들로 정체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당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초입 역시 길게 이어진 차들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남산 터널을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려 터널 중간에서 버스를 내리는가 하면 버스가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자 승객들이 모두 내려 걸어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안양시 등에선 오늘 새벽까지도 퇴근길 러시아워를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크게 떨어진 기온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난 4일 페르시아만에서 납포된 뒤 이란 항구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외교부 대표단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이란에 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일단 양측이 만나기로 밤사이 사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억류된 선원들의 안전은 확인됐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억류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대로 출국하게 된 겁니다. 이란 외무부는 앞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선박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대표단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란의 입장과 억류 배경을 여러 경로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대로 이란 측 인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면담도 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그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증거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정보를 좀에 대해서 좀 교환을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할 거고요. 대사관을 통해 억류 선원들의 안전이 확인됐고 앞으로 우리 대사관 측과의 소통도 보장됐다고 고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대표단에 이어 오는 10일 이란을 방문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억류 해제를 최우선으로 이란 정부가 제기한 동결 자금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번 돌출 행동이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경제 제재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이라면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은 3차례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정인이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이고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경찰청장이 사실상 등 떠밀려 고개를 숙인 겁니다. 관할 경찰서장을 뒤늦게 대기 발령했고 진상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석 달 만입니다. 앞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받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대충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담당 관계자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차, 2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됐습니다. 가벼운 징계가 있었고 3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장의 조사 약속은 앞선 신고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둔 서울 남부지법엔 진정서가 2만여 건 넘게 쌓였습니다. 평소 1,500통이던 우편 물량이 2만 통으로 늘었다는 게 우체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도 진정서가 이어져 검사가 직접 법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양평의 공원묘지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아이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된 상황이었죠. JTBC 박병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회는 당시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추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원들은 황급히 회의장을 떠나 몸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워싱턴 DC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의 긴박한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미 의회가 이곳으로 낮 1시, 한국 시간으론 새벽 3시쯤 상하원 합동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직후 시위대 수백 명이 의사당 주변에 설치된 장애물을 뚫고 건물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일부 시위대가 의사당 창문을 넘어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일부는 회의장 안까지 들어가 의장석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네,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대피하면서 상하원 합동회의도 결국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가 난입하자 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회의도 중단됐습니다. 상하원 회의가 시위로 중단된 것은 미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의원들은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진 여성도 있다고요? 네, 한 여성이 의사당 구내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상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의회는 국방부에 주 방위군 추가 배치를 요청했고 워싱턴 DC는 내일 새벽까지 시 전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주 경찰도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당 주변엔 많은 시위대가 트럼프 깃발을 들고 산발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시위대로 뒤덮였던 의회 출입구와 주변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갑자기 난입을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대규모 선거 불복 집회에도 참석해서 연설까지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의회 경찰과 법 집행관을 지지해달라. 그들도 우리나라 편이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어 평화 주의를 촉구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워싱턴 DC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불복 집회에 참석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하원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에게 불복을 압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사태를 사실상 부추긴 것이라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시위가 아닌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 난입 사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TV 앞에 서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이런 어두운 순간이 온 것에 대해 다른 미국인들과 같이 충격을 받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시위대가 수도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s disorder. It's chaos. It borders on sedition. And it must end now.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to fulfill his oath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이 나올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I know your pain. I know you're hurt.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자, 끝으로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도 간단히 살펴보죠. 민주당이 두 자리를 석권하면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 레피엘 워너 후보가 현역인 공화당 켈리 레플레 의원을 이겼습니다.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의 첫 흑인 상원 의원이 됩니다. 또 다른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도 공화당 데이비드 퍼두 후보에게 승리했다고 조금 전부터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승리와 상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됩니다. 동맹 중시와 다자주의를 공언한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긴밀한 대북정책 협의,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마무리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조금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도 강조하듯이 불안 요인은 여전한데 특히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발병이 그렇습니다. 요양시설 그리고 교정시설이 지금 대표적인데요. 먼저 요양병원과 관련 시설들을 보면 연일 이런 곳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의료진은 지쳐가고 이제 간병인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확진자를 빠르게 치료시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송을 맡을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지원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없었습니다. 위생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돼서 전담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를 분리해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숨지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요양원에서도 확진자들이 숨졌습니다. 여기서만 세 번째입니다. 요양시설에는 나이가 많고 원래 병을 앓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증으로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도 지쳐갑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도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핀셋 방역만큼이나 위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핀셋 지원이 필요합니다. 24시간 환자 치료에 매달려서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간병사들 대부분 나가고 많은 간병사들이 확진이 되었고 서울시는 급하게 간병인을 모집했습니다. 이마저도 지원자가 모자라 기한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4대 보험도 안 내고 3대 보험도 안 내고 그걸 누가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하겠어요. 보상체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긴급 돌봄을 할 사람만 찾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장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의료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60여 명이 더 확인이 됐고 전국의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200명도 넘어섰습니다. 역시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안에서 확진자가 67명 더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옮긴 수용자 7명, 속초교도소로 옮긴 수용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673명 등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203명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만 해도 확진자는 동부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 1명뿐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12월 19일엔 수용자 184명이 한 번에 감염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8일 만에 교정시설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집단 감염지로 떠올랐습니다. 신천지교회 5,213명에 이어 두 번째고 사랑제일교회 1,173명보다 많습니다. 밀접 접촉자를 떼어놓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당시의 초감염 상태 그리고 이미 독거실에 있는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성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용자에게 매일 마스크를 주고 직원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미국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으면 병원으로 보내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진 곳이 있는 걸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걸고 있는 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또 나지 않아서 각 주마다 대책들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의료진들을 독려하고 백신을 접종받는 장소 또 접종 인력도 늘리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의료진은 누구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1순위 대상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진 중에 백신 주사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To be really clear, healthcare workers were interested in getting this vaccine in general, but many of them just wanted to wait for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전체 의료 종사자의 29%가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하이오주에선 요양원 의료진의 60%가 백신에 부정적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시간주 의료진 수천 명도 1순위 백신 접종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we also noticed that about half of our healthcare workers at our acute care hospitals were declining to take it at that initial time. 뉴욕시에서는 의료진 다음 순위인 소방관들도 절반 이상이 접종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지금까지 접종을 마친 인구는 500만 명도 안 됩니다. 당초 계획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접종률을 높이는 각종 방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치과 의사나 주 방위군 의료진까지 동원해 백신 주사를 놓기로 했고 뉴욕주는 접종이 더딘 병원에 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는 병원으로 옮기지 말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될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는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1,00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오늘도 1,000명 아래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778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738명보다 40명이 더 많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수도권은 590명, 비수도권은 188명입니다. 서울은 279명, 경기도는 269명입니다. 집계가 자정에 끝나는 만큼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서 900명대로 예상이 됩니다. 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6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처럼 교정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져서 확진자 수는 언제든지 네 자릿수로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은 생존할 가능성이 없으면 병원 이송도 하지 말라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 사망자가 또 최고치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5일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3,775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는 13만 1,000여 명으로 처음으로 13만 명을 넘겼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중증이기 때문에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2,100만 명을 처음 넘겼습니다. 미국민 16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에 걸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부 주지사들은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 방위군이 동원됐고 메리랜드 주는 곧 투입할 예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아직은 백신 접종이 더디지만 이달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되면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망 사고의 2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규정도 강화합니다. 내일부터는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 해군 정찰기가 강원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인근에서 강원도 홍천 상공으로 비행했다가 서해로 돌아왔는데 군 관계자들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비행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유상증자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는 안이 통과가 됐고요. 인수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에 유상증자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0억 원을 횡령한 게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추가 조사를 거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고객들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KTNG 본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자회사인 KTNG 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영진약품과의 합병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TNG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무인 자동 운전으로 움직이는 용인 경전철이 어젯밤 폭설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정까지 운행했는데 눈이 플랫폼 위로 쏟아지면서 정 위치에 차량 정지가 어려워 밤 9시 반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 대신 경전철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0시쯤부터는 인천 강화도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이 1시간가량 끊겼습니다. 강풍으로 전기 공급 선로에 이물질이 붙어 정전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파 속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는데 지난 2013년에도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년 동안 선행을 이어온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를 다룬 영화가 오늘 개봉을 하는데요. 2000년부터 7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몰래 놓고 갔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화 제목은 천사는 바이러스입니다. 양부모의 학대 때문에 목숨을 잃은 16개월 입양아를 추모하는 발길이 묘소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정인이처럼 방치되거나 아픈 아이들을 위해 서달라면서 서울 아산병원에 1억 원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과 또 곳곳의 명소들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올려온 미국의 10대 배우 오브리 밀러가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인사말을 발표합니다. 정관계, 재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서 50여 명이 참석하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야당 측이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문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의결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와 이를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되는 날입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은 11일까지, 전문 대학은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아래까지 떨어졌고 남부지방도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강원 산지와 서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올해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고 전라도 서부에도 3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도 2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춘천 영하 16도, 전주 영하 10도, 부산 영하 5도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청주 영하 10도, 광주와 대구 영하 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피해자 숙소에 가해자가 키우는 애완견방이 따로 있었는데 돌봐달라고 해놓고 CCTV를 달아서 감시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피해자가 노예처럼 살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던 건 부모에게 보복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침대 위에 몸을 붙이는 진통제 여러 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설응급구조대 대표 A씨에게 맞아 숨진 직원 B씨 숙소입니다. B씨 옆방에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방 안에는 분변도 보입니다. 그 자리에 원래 개방을 보는 CCTV가 있었는데 A씨가 키우는 대형 애완견을 B씨가 돌보게 한 겁니다. 똥 치워라, 오줌 치워라, 가가지고 밥 주고 온나. 동료들은 평소 B씨가 A씨의 노예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따뜻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고객사에 꺼먹더라고. 따뜻하라고 시켰더라고요.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고 좀 막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노예처럼 시켰. B씨는 일을 하면 할수록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구조였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몰다 작은 사고만 내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돌방이 튄 걸 가지고 본부를 통째로 갈아버리겠다 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특히 B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한 건 부모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두고 네가 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걸로 인해서 니네 가족을 흔들겠다. B씨 시신을 본 유족은 끔찍한 고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발등 위에 피부 조직이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벗겨낸 것처럼. 실제 B씨 부검 결과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원인 모를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사망 사건 발생 11일 만에야 현장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은 어제 유족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3층짜리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10분 만에 꺼졌고 건물이 비어 있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10분쯤 경북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축구장 9개 넓이를 태우고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를 포함해 장비 20여 대와 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확산 면적이 넓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어서 불을 끄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1시쯤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도 산불이 난 것으로 미뤄 두 곳의 산불 모두 방화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0여 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은 900제곱미터 크기의 의류 보관 창고와 500제곱미터 규모의 나염 공장 1개동을 태웠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4일 새 1호 명령으로 인민해방군 전군의 훈련 개시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언제라도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전국 각지의 인민해방군 훈련 모습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 3군과 로켓부대, 전략지원부대, 무장경찰부대 등 인민해방군 산하 부대들이 일제히 새해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에서는 기갑부대와 보병부대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인도 군인들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던 티베트 지역 주둔 부대와 동부 아누이성에 있는 무장경찰 부대도 전시를 대비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무장경찰 부대 대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一个从南从野是大部队进行我的战场苦练打赢北京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 역시 새해 첫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 척의 새로운 해군 함정이 나흘 동안 해상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로켓부대 산하 미사일 여단들도 실전과 같은 수준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인민해방군 공군 대위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一定会牢记主席训令，一如既往地坚持实战实训，在聚焦备战打仗中。 在真打实练当中，把我们装备的潜力挖掘到极致，把克敌的招数锤炼到极致。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이후 해마다 새해 첫 근무일에 전군 훈련 개시 동원령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전과 훈련 일체화 등 훈련에서 실전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새해 들어 개정된 국가방위법에 따라 군사정책 재정권과 결정권이 중앙군사위로 넘어가면서 시 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는 전쟁 개시까지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바뀐 중국 국가방위법 내용과 시진핑 주석이 1호 명령으로 전시 동원 훈련을 지시한 배경 등을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정부가 국가방위법을 개정해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군사정책 수립과 결정의 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로 이관한다. 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그 분열 방지, 발전 이익 수호라는 작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뭐 당연히 그 발전 이익이라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발전 이익에 이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군사활동을 포함해서 전민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분열 방지라는 거는 다분히 대만을 겨냥한 그러니까 그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를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중대한 안전 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방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주라든지 전자파, 사이버 공간, 본래 뭐 국경, 영해, 영공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우주 공간까지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 주석 개인의 권력 강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국방의 어떤 범국민적 성격, 전민 동원령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 또 하나는 중국군의 활동 범위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국가방위법 개정에 달라진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국가방위법 개정 사흘 만에 1호 명령으로 전시 동원 훈련을 지시한 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현재 정권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번 훈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역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그 소위 중미 갈등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군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국가 분열 진압에 군대 사용을 허용하겠다 이런 거는 바로 대만의 독립 세력 겨냥 그리고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어떤 그 유사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강군 노선, 강력한 군사력 건설하는 노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다. 결국 지금 전 세계적인 변화와 그 중국이 스스로 얘기하는 100년 만의 위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 하나는 시진핑 권력 강화. 이걸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새해 들어 중국 공산당 당원 권리보장 조례가 개정된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주저없이 지도층을 비판하되 시진핑 주석만 빼고 비판하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당원조례라는 거는 당원들이 가져야 할 13개항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됐냐 하면 시진핑의 국정 운영 지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의식, 4개의 자신, 다시 말해서 시진핑이 강조하는 국정 운영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비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또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등소평 이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수해야겠다라는 걸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 중심 정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시작이다. 이것과 완성이 2050년의 중국몽의 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사불란한 시진핑 체제로 기초를 다지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 당원조례 개정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으로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 장악력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과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손에 쥐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해도 미국, 대만, 인도 등 여러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존형 범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이런 배고픈 범죄를 막겠다고 시도를 한 대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또 여러 번 찾아와도 먹거리를 받도록 도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새로운 사회복지 실험이 그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수원 코로나 장발장. 말린 생선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힌 대구의 생선 장발장. 코로나19로 일감을 잃고 며칠을 굶다 버린 범죄들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생존형 범죄를 막으려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시립 푸드뱅크. 선반에 밥과 라면, 참치 마스크 등이 수북합니다. 다섯 개 품목을 그냥 주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입니다. 원래는 이용 자격을 확인하지만 이 코너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산이 조금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며칠을 굶다 이웃의 손에 이끌려온 노인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근데 배고프신데 집에 계셨어요? 네. 배고프신데 집에 계셨어요 그냥? 네. 물품은 전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여러 번 찾아와도 그냥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오시면 다 드세요. 그냥. 광명, 성남,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데 이달 중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120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가까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수원과 대구 장발장은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아예 몰랐습니다. 이해 차간에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각 지자체를 연결합니다. 사회복지망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문을 연 지 닷새 만에 153명이 찾았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가족에게 또 친척에게 당한 성폭력이라 세상에 드러나기가 더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책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전히 그런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 향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꾸깃해진 원고를 다시 들고 카메라 앞에서 소리내 읽어봅니다. 믿을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나도 믿기 어려웠어요. 30년이 더 지난 일을 말하는데도 여전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온라인 방송이 시작되고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가 아닌 작가로 직접 쓴 글을 읽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지나서야 마주할 수 있었던 아픔. 그러나 가해자는 이미 세상에 없거나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습니다. 7살, 8살. 끔찍한 아동 성폭력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똑똑해도 너무 대받아줘서 너무 그렇게 된 거야. 항의를 하면 너가 너무 예민해. 이제 와서 어쩌라고. 지속적으로 당했는데 원래 그러라고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삶이.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고 책을 내며 스스로 변했고 세상에 비뚤어진 시선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가해자들한테 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포커스를 가해자 쪽에 줘야죠. 친족 성폭력은 연간 800건가량 집계되지만 이렇게 드러난 건 실제 벌어지는 일의 5%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책에 적은 글로, 낭독회의 목소리로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또 다른 생존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지혜의 시작은 바로 그 말에서 시작되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북한에서 전해진 속보로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노동당 대회를 시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인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제 관련 성공을 선전하던 그간의 모습과는 달라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노동당 대회 관련 소식을 북한이 전하기는 했지만 미국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파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 경제 전투가 끝나기만 하면 대성공이라고 선전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5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되돌아봤습니다.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에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는 물론 도전은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의 솔직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선 인민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회장 입구에는 하얀색 군 원수 복장을 입은 김 위원장의 사진도 걸렸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대미, 대남 메시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5년 전에도 둘째 날 김 위원장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추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회 집행부로 선출됐고 주석단 제2열에 앉았습니다. 정치국 위원 같은 새로운 자리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 노선뿐만 아니라 대남, 대미 정책 방향과 노선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내세웠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틀째 사업보고에서도 국가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대내적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노동당 대회가 이틀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5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정이 일체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네네.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당대회가 개최가 준비가 되면 가장 밑바탕인 세포에서부터 리당, 군당, 도당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시간과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이제 한 7천 명 정도가 이번에 모였는데 이 정도 인사들이 모이는 그 행사는 북한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행사이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 방역 뭐 이런 부분에 그 북한이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호 문제도 아마 네. 지금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기간이 지난해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네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네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평가하세요? 솔직한 이제 지도자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삼중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경을 다 막아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강화된 제재가 지금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작년에 태풍 수해 피해가 북한을 강타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세우기에는 그 절대적인 어떤 그 한계가 이번에 있었다. 이것을 이제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북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실제 외부 환경이나 대내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 돌파를 못했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솔직한 고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전은 내부에도 존재한다. 네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결국 이제 북한 내부에서 보면은 그 이번에 이제 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헌신, 분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운 속에서 돌파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현재 상황들을 돌파해야 된다. 당원들은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그 북한을 끌고 가는 기관차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차를 타고 있는 주요한 일꾼들이 제대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당대회 집행부 전체 구성원 가운데 70%가량이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김정은표 세대 교체의 완성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집행부도 거의 70% 정도 교체가 됐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대회에 참관한 인사들을 보면은 실질적인 그 군 자원들이 과거에 많이 당대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 700명 정도가 7차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08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대체로 경제 분야랄지 행정 분야랄지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사들이 이번에 대표로 선출이 된 것을 보면 네. 결국 지금 국면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되 김정은 표 그 세대 교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는 작동한다. 그동안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동거 체제였다면 이제는 본인의 색깔을 갖고 본인의 컬러를 갖고 북한 체제를 끌고 간다. 그리고 사람도 바꾸어서 자신에 맞게 그 인적 구성을 통해서 제대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노동당 대회 기간에 네네. 대남, 대미 정책의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지난 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 8일 정도까지는 당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보통 그 총화 보고를 그 위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 외교안보 분야랄지 대남 부분은 뒤쪽에 있습니다. 네. 앞에 경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이랄지 대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패를 까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겠다는 그런 차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수준에서 대미 부분이랄지 대외관계 개선 그리고 대남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가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지금 그 정권이 현재는 이제 그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바이든 정부나 남측에서의 입장이나 그런 방향들을 보고 북측이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가 현재로서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그 대중관계랄지 북중관계 쪽에 집중하는 쪽으로 현재 어떤 외교 정책을 당분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어떤 파격적인 제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차 노동당 대회가 며칠 더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하루 동안 나온 코로나 확진자가 6천 명도 넘겼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결국 선언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어제 저녁 8시 40분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6,00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천 명을 처음 넘기면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150명입니다. 지역별로 도쿄도에서 1,590여 명이 새로 확진됐고 가나가와와 사이타마, 지바현에서 모두 1,3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도쿄도와 세계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일본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합니다. 음식점 등을 저녁 8시에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한테는 저녁 8시 이후에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긴급사태는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효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한 달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영국에서도 연일 최고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입 시험이 또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6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2,3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처음 6만 명을 넘긴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1,041명으로 지난 4월 이후에 최다 수치입니다. 4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3만 400여 명으로 처음으로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적인 대입 시험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각 학교 교사들이 직접 학생 성적을 매긴 뒤에 대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공립학교나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이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자 시위를 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미국 연방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의사당 내에서 총격을 당하고 중태에 빠진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고 미국 MBC 방송에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새해를 맞아 운동하기, 독서 등 새로운 목표를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결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외출과 대면이 쉽지 않은 시기인 만큼 더 힘들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새해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동하기와 체중 조절, 새해 목표에 자주 등장하는 목록이죠. 말은 쉽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과 기록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친구와 함께 비대면으로 운동량을 기록하며 서로 인증하기도 한다는데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악기나 외국어처럼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집에서도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강좌와 휴대폰 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도 누구나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독서도 새해 결심에서 빠지지 않죠. 올해 몇 권씩 읽겠다며 계획을 세워도 바쁜 생활 속에 지키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독서 모임도 늘고 있습니다. 함께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안전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조로운 생활에 활력도 줍니다. 밖에 나가기 힘들어서 어렵고 지루해서 잠시 느슨해졌던 새해 다짐,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다시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반도 상공을 영하 35도의 차가운 공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6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울에는 3년 만에,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 속에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폭설이 내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져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을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란 항구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외교부 대표단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이란에 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일단 양측이 만나기로 밤사이 사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억류된 한국인 선원 5명과 외국인 선원 15명의 안전은 확인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할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누군가가 쏜 총탄에 맞은 여성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했고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난입을 사실상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